화려한 불빛 뒤에 가려진 그림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2026년 1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겉보기엔 여전히 번영한 선진국입니다. 하지만 기둥뿌리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과 40년 전 남미 최고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 그들은 자신들이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산유국이다. 우리는 다르다고 믿었죠. 아르헨티나, 짐바브웨, 튀르키예. 국가는 달랐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과정, 그 붕괴의 알고리즘은 소름 끼칠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난하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다만 데이터를 다루는 분석가로서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켜진 10개의 붉은 경고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인과관계와 팩트에 기반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베네수엘라가 걸어간 길,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 과연 이 둘은 얼마나 닮아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정치와 경제의 이면을 읽어드리는 이코모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이 마주한 10가지 구조적 붕괴 징후, 그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국가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망가지기 전 반드시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그 첫 번째 징후는 사법부에서 시작됩니다. 2004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는 사법민주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습니다. 겉으로는 업무 효율을 말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새로 임명된 12명은 모두 차베스의 충견들이었습니다. 사법부가 정권의 시녀가 되면 법칭은 사라지고 법을 이용한 지배만 남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들, 과연 법리적 논리에 충실했다고 확신하십니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판결 지연, 코드 인사 논란.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몽테스큐에가 삼권 분립을 외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행정부나 입법부의 눈치를 보는 순간 그 나라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독재의 고속도로가 뚫린 셈이죠. 두 번째 징후는 입법의 무기화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결정적 계기는 의회가 기업의 목을 조르는 법안들을 쏟아내면서부터였습니다. 가격 통제, 고용 유연성 박탈. 취지는 좋았죠. 노동자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회를 보십시오. 기업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안들이 쏟아집니다.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사고가 나면 CEO를 구속합니다. 기업인들은 묻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업하는 게 죄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조용히 공장을 해외로 옮깁니다. 자본은 애국심이 없습니다. 수익률과 안전을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입법부가 정치를 위해 경제 논리를 무시할 때 시장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수렴해가는 지금, 입법 독재는 산소 호흡기를 떼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로 기업을 통제하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합니다.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 PDVSA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가 전문가 1만 8천 명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충성파 낙하산들을 앉히면서 생산량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공기업, 금융기관, 심지어 연구기관의 장들은 누구입니까? 전문성보다 충성심이 앞서는 사회, 내 편 챙겨주기가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원자력, 반도체, 바이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분야마저 정치 논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경고입니다. 정치적 갈등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그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타협 없는 정치,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전쟁 같은 정치가 경제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 다음엔 숫자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지표들이 현실을 가리는 착시 현상. 2부에서는 그 기이한 현상들을 추적합니다. 주가가 오르니 경기가 좋은 것 아닌가 착각하지 마십시오. 베네수엘라 주식시장은 2016년에만 4,000% 상승했습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었나요? 아니요.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미제스는 이를 크랙업 붐, 파멸적 상승이라 불렀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돈을 버리고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도피합니다. 주가 상승은 성장의 증거가 아니라 화폐 붕괴의 비명소리일 수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십시오. 수출이 잘 된다는데 환율은 왜 불안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원화라는 화폐의 구매력이 구조적으로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북한 리스크 때문이 아닙니다. 기업 거버넌스의 후진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 리스크 때문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을 ATM으로 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해지 수단이 있지만 원화 자산만 들고 있는 개인은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중산층이 그랬던 것처럼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하지만 그 꽃병에 금이 가고 있다면요. 베네수엘라는 스마트매틱이라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한 후 선거 결과에 대한 끊임없는 조작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국민의 절반이 선거 결과를 의심하는 상황 자체가 재앙입니다. 패자가 승복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내전의 씨앗입니다. SNS 알고리즘은 확증 편향을 강화하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킵니다. 신뢰가 무너진 선거는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정당성 없는 권력은 결국 폭력에 의존하게 되죠. 더 무서운 건 다수의 합리적인 시민들이 정치에 혐오를 느끼고 입을 닫아버리는 현상입니다. 광장에는 극단적인 목소리만 남고 시스템은 그들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이것이 5번째 징후입니다. 안에서 골문 상처는 결국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 우리가 자부하던 국격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세계를 선도하던 IT 강국 대한민국.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정치인들이, 리더들이 경쟁국 중국의 기술을 찬양하고 심지어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은 모습.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기술은 곧 국력입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핵심 인재들의 중국행, 우리는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한국을 두려운 경쟁자로 보지 않습니다. 먹기 좋은 먹잇감으로 볼 뿐입니다. 사효사답, 사드 추가 배치 안 한다. 미국 MD 편입 안 한다. 한미일 군사 동맹 안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중국에 약속했다는 삼부의 정책. 이것이 과연 과거의 일일까요? 외교 노선이 정권마다 180도 바뀌는 나라를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미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편인가 미국 편인가?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에서의 애매한 태도. 줄타기 외교는 강대국 사이에서 양쪽 뺨을 맞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외교적 실패는 곧바로 경제적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수출 코리아의 엔진이 외교적 고립 속에서 식어가고 있습니다. 영토는 국가의 기본 요소입니다. 하지만 서해 NLL 인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중국 어선들이 우리 바다를 제집 드나들듯 휘젓고 다녀도 우리는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집 지키는 개 취급하는 사회 분위기, 주적 개념의 모호함.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나라를 도와줄 동맹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는 교훈을 잊었습니까? 평화라는 달콤한 말로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쟁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없습니다. 외국 자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미 동맹의 균열은 대한민국의 국가신용 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직행열차입니다. 정치, 외교, 안보가 흔들리면 마지막 타격은 여러분의 지갑으로 옵니다. 이제 경제 붕괴의 마지막 단계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베네수엘라행 급행열차의 종착역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드립니다. 달콤하게 들리십니까? 정부가 빚을 내서 뿌리는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의 세금으로 여러분의 통장을 털어갑니다. 2024년 사과 한 알 5,000원, 2026년 지금은 얼마입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포퓰리즘 정책이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망친 페론주의. 국가가 다 해주겠다는 약속은 결국 국가 부도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채무 1200조 시대. 우리는 지금 미래 세대의 고열을 빨아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금리에 개입하고 중앙은행을 압박해 돈을 찍어내게 만들면 끝장입니다. 원화의 가치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순간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현실이 됩니다. 마지막 징후, 가장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바로 사유재산권 침해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착취자에게서 빼앗아 나누어 주자며 기업과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한국은 다를까요? 징벌적 과세. 세금이 벌금이 되는 순간 그것은 합법적인 약탈입니다. 50%가 넘는 상속세는 기업을 국유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평생 일궈온 자산을 국가가 뺏어간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부자만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의사, 기술자, 젊은 인재들이 떠납니다. 이 나라는 노력에 대한 보상을 징벌한다는 인식이 퍼질 때 사회의 엘리트층은 엑소더스를 시작합니다. 남는 건 세금 낼 능력 없는 사람들과 세금 달라는 사람들 뿐입니다. 부자들이 떠난 자리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유지될까요?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복지 천국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가 겪은, 그리고 우리가 겪을지도 모를 가난의 평등입니다. 영화 속 디스토피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붕괴하면 문명은 순식간에 야만으로 돌아갑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도덕도 질서도 없습니다. 사법부 장악, 입법 독재, 포퓰리즘, 외교 고립, 재산권 침해. 이 10가지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에이, 설마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겠어? 그 설마가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똑같이 했던 생각입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없던 악재가 우리에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세계 유례 없는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생산할 사람은 줄고 부양받을 사람만 늘은데 시스템마저 망가진다면 그 속도는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우리 내부만 썩어가는 게 아닙니다.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냉혹한 현실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묻습니다. 한국은 확실한 우리의 우방인가? 중국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한국에 미국은 관세 폭탄과 보조금 철회로 답하고 있습니다. IRA 법안 축소, 반도체 보조금 삭감. 이것은 경고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돈을 빨아들이면 한국 같은 신흥국은 양털 깎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다고요?
1997년 IMF 때도 우리는 펀다멘탈이 튼튼하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황을 반전시킬 골든타임은 거의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의 구원보다 개인의 생존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야기가 너무 무거웠습니까? 하지만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생존의 첫걸음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혼란의 시기에 내 자산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가 나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 4가지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원화에 대한 노출을 줄입시오. 월급은 원화로 받더라도 저축은 기축통화인 달러로 해야 합니다. 원화 가치가 폭락할 때 달러는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둘째,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을 가지십시오. 금은 수천 년간 검증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셋째,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한국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1등 기업, 주주 친화적인 시장에 투자하십시오. 미국 지수 추종 ETF는 가장 쉽고 강력한 탈출구입니다. 넷째, 깨어 있으십시오. 정치 뉴스와 경제 뉴스의 행간을 읽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지식만이 여러분을 벼락거지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도 일어났고 IMF도 극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모순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기한 10가지 경고가 그저 기우에 불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약할 것인가? 그 선택은 정치인이 아닌 깨어있는 시민들의 몫입니다. 눈을 뜨고 흐름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부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는 그날까지 이코모도 함께하겠습니다.